파트 1, 챕터 1, 에티켓과 매너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티켓의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에티켓은 이제 프랑스어 에티크트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꼬리표, 표지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중세 프랑스 궁정에서 잔디밭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장미꽃을 꺾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금지 표지판을 붙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마세요, 꽃을 꺾지 마세요라는 금지 표지판을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안내하거나 지침이나 하는 이런 규칙의 의미로 확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에티크트라는 것은 이제 티켓 그 당시에 혹은 꼬리표라는 이런 라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현대적 의미의 에티켓은 19세기 프랑스 부르주아 계층의 사교 규범과 예의 범절에서 그 기초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볼 것이 국제 외교나 좀 공식 행사 있죠. 대외 행사. 이렇게 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예법은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에티켓과 구분이 돼요. 프로토콜은 이제 독립적으로도 문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에티켓과 구분이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에티켓과 프로토콜은 뭔가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이 나오면 틀린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실게요. 자, 그리고 에티켓의 의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티켓의 의미. 자, 에티켓은요, 좀 예의 범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매너의 기본 단계라고 해요. 에티켓은 주로 이제 서양 문화에서 비롯이 되었고요. 공적인 자리에서 품위를 유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한 뭔가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일반적인 에티켓을 바로 기사도 정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에티켓은 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대인관계의 합리적 행동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음 예의범절입니다. 예의범절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도리와 태도를 포함하죠. 자, 예의범절이 보통 전통과 관습에 기반을 하고 존중과 배려를 중심으로 한 도덕적 행동을 강조를 해요. 자, 그럼 쭉 들어봤는데 에티켓과 예의범절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의미상으로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네. 자, 예의범절. 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포함한 인간관계에서의 기본 태도라면 에티켓은 좀 특정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좀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비즈니스 환경이나 식사 상황, 대화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좀 특정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예의범절은요, 좀 동양 문화에서 강조가 되었죠. 유교, 불교 등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기원을 했다라면 에티켓은 이미 영어잖아요. 아까 프랑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서양 문화에서 발전을 했어요. 자, 예의범절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에티켓은 아까 특정한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의범절은 강제성이 어때요?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도리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어길 경우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에티켓은 어때요? 강제적이진 않죠. 저 사람 에티켓 좋다. 쟤는 왜 에티켓도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불편한 정도? 비난까지는 안 받죠. 그냥 불편한 정도야.
그 예의 반절은 조금 전통적인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 속도가 느려요. 네. 우리 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뭐 인사 같은 경우. 인사를 안 하면 괜찮은 상황이 있을까요? 변화 속도가 느리죠. 그냥 앞으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인사는 좀 해야 되는 이런 예의 범절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에티켓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좀 변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과거에는 이런 반려동물을 데리고 카페에 간다라든지 뭔가 음식점에 가는 것이 굉장히 조금 어색하고 무례하다라고 느꼈다라면 요즘에는 이렇게 당연하게 가는 곳도 있고 동반해서 가는 카페가 많잖아요. 이렇게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이렇게 다음을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매너입니다. 매너. 자, 매너는요, 라틴어 매너리어스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매너스는 어떤 뜻이냐? 바로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은 어때요? 손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만지거나 뭐 나의 목적에 의해서 무언가를 할 때 뭐 손을 씻고 싶다. 그럼 손을 씻고 뭐 불을 켜고 싶다. 그럼 불을 켜듯이 구체적인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이에요. 그런 행동 방식이나 절차를 의미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예요? 매너는 개인이 지닌 행동을 통해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언행을 조금 구체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매너입니다. 자, 매너의 기본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에티켓을 외적으로 표현한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손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타인을 향한 배려가 담긴 말과 행동을 형식화한 거예요. 조금 어떤 느낌이 강해요? 좀 구체적이고 보여지고 외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네,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 행동 방식이다. 자, 그렇다면 에티켓과 매너의 비교 한번 볼까요? 요거는 좀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에티켓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형식적 규칙이라면 매너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와 행동이다. 자, 에티켓은 규범적, 공식적이라면 매너는 좀 개인적, 자발적이고요. 결국 뭐예요? 하면 더 좋은 플러스적인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에티켓은 비즈니스 에티켓. 뭐 식사할 때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라든지 뭐 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매너는 뭐예요? 좀 존중하는 말투, 배려하는 태도. 뭐 여성이 계단을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가세요라고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에티켓과 매너의 개념을 비교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네티켓입니다. 네티켓.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뜻이에요? 네트워크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즉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될 그런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상 공간에서 활동할지라도 요즘 뭐 악플이다, 무플도 뭐 관심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유재석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악플보단 무플이 낫다. 예, 뭐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가상 공간 요즘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가상 공간에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메일 작성 시 네티켓이 조금 시험에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메일 작성 시 네티켓. 자,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은 어때요? 복잡하고 길게 쓰고 자세하게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간결하고요. 좀 명확하게 써야 돼요. 네.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지나친 약어와 속어 사용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약어는 뭐예요? 약어는 좀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지자체로 쓴다라든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면 뭐 공단이라고 쓴다라든지 이런 약어는 너무 줄여버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친 약어 쓰면 안 되고요. 속어 뭐예요? 속어는 이제 비속어예요. 뭐 비속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쿨하다, 뭐 대박 좋습니다, 뭐 대박 이런 건 이제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약어와 속어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장은요,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을 해야 돼요. 하루를 넘기기 전이죠. 자, 그리고 대용량 파일 어떡하죠? 압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된 크기의 파일로 첨부를 하고요. 수신자와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영어 대문자로만 작성하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돼요. 네. 파트 1, 챕터 2, 기본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수 자세인데요. 공수의 의미 볼까요? 자, 공수 어떤 뜻이죠? 두 손을 마주 잡다 공의 손수자입니다. 두 손을 어긋매껴 마주 잡는 것이고요. 옛 문헌에는 깍지 낄 차와 손수자를 써서 차수라고도 해요. 네, 같은 의미죠. 같은 뜻이고 어른 앞에서 하는 공경의 뜻을 의미하고 바로 절의 기본 동작으로 모든 행동의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자, 공수의 기본 자세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엄지가 배꼽에 닿도록 손을 놓습니다. 그 공수 방법이 좀 중요해요. 네. 자, 평상시에는 남자의 왼손을 위로,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두어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둡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돼요. 남자는 어떤 손이 위에요? 왼손. 여자는 어떤 손이 위로 갔어요? 오른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는데 초상집, 연결식 등의 흉사시에는 어떤가? 손의 위치가 바로 반대입니다. 반대. 어떻게 돼요? 남자는 반대로 오른손을 위로, 여자는 왼손을 위로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좀 고칠 필요가 있죠? 이 사진은 뭐예요? 바로 평상시에다. 자, 그럼 흉사라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초상집, 연결식 등이에요. 슬프잖아요. 기쁜 그런 평상시의 일이 아니잖아요. 기쁜 날이 아니에요. 흉사시에는 좀 반대로 손을 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자주 나오는 게 그럼 제사 등의 이런 제일에는 바로 흉사에 속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조상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흉사가 아니므로 평상시와 바로 손의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네, 정리되셨죠? 그리고 공수하고 앉을 때 남자는 두 다리의 중앙이나 아랫배, 여자는 오른쪽 다리 또는 무릎 위에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로 이 사진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상시와 흉사시의 남자, 여자의 손 위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예절인데요. 인사는 어떤 뜻이에요? 바로 사람 인자와 일사자를 써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뜻합니다. 요즘에는 인사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젊은 분들 혹은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젊은 분들이 먼저 인사를 해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계셔서 하지만 이런 인사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인사하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사람 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 교양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인사의 기본 자세 볼까요?
인사의 기본 자세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보기에 약간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밝은 표정과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 시선은 어디 봐야 돼요? 상대의 턱을 볼까요? 아니에요. 상대의 눈이나 미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다 이런 보기 나오면 틀린 거고 반듯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턱. 약간 들까요? 아니면 약간 숙일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내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금 당긴다 정도가 적당하고요. 어깨도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한다. 가끔 뭐 어깨에 힘을 준다 라는 보기가 나오면 약간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체 곧게 펴고 일직선이 돼야 되고요. 숙인 상태에서 잠시 멈춘 뒤 일어난다. 상체를 올릴 때는 굽힐 때보다 천천히 들어 올린다. 발. 자, 발도 조금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 남성은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쪽은 30도 정도 벌린다. 여성은 뒤꿈치를 비스듬히 붙이고 15도 정도 살짝 벌린다. 이게 가장 적당하다는 거죠. 다음 인사의 시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30보 이내에서 마주칠 수 있으므로 인사할 준비를 하고요. 가장 좋은 시기는 6보 정도 앞에서 시선을 마주치며 하는 인사입니다. 자, 측면에서 마주치거나 갑자기 마주쳤을 때 조금 기다렸다 할까요? 그렇지 않죠? 즉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상대방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속히 상대방의 앞으로 가서 정중히 인사를 한다. 자, 그리고 복도에서 상사를 마주칠 때 멈추지 않고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계단 위에서 아래에 있는 윗사람이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뭔가 내가 위에 있는데 상사는 아래에 있어요. 그럴 때는 즉시 아래로 내려가 상대방 앞에서 정중히 인사한다. 예, 이것도 헷갈리면서도 좀 당연할 수가 있는데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인사의 종류입니다. 예, 인사의 종류는 크게 목례, 양례, 보통례, 정중례가 있어요. 자, 목례는 저 눈목자를 써서 좀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미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황에 있어 평교지간 모르는 사람 봤을 때, 통화 중일 때, 무거운 짐 들었을 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목례를 합니다. 자, 양례는 허리를 약 15도 정도 앞으로 숙인 거고요. 동료나 친한 사람 만났을 때, 상사나 손님을 여러 번 만났을 때, 우리 조금 프라이빗한 이런 협소한 공간일 때, 어떤 장소요?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양례를 해요. 자, 그렇다면 보통례는요? 보통 평상시에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약 30도로 허리를 앞으로 숙인 건데요.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거나 헤어질 때, 윗사람, 손님, 상사를 만나거나 헤어질 때,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을 때 보통례를 합니다. 자, 정중례, 굉장히 정중하게 하는 건데요. 상체를 약 45도 앞으로 숙입니다. 가장 정중한 인사로 감사할 때, 사과해야 될 때, 맞이할 때, 배웅할 때, 상견례, 면접이나 공식적인 자리, VIP 고객이나 직장에서 CEO를 맞이할 때 정중례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인사를 하는지, 예,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죠. 네, 꼭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의 6대 원칙은 무엇일까라는 또 보기가 자주 나오기도 해요. 자, 밝은 목소리로 분명한 인사말, 밝은 표정. 그리고 아까 누가 먼저 한다 그랬어요? 연장자나 선배,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한다. 상대의 얼굴을 보며 한다. 진심으로 한다. 자, 그리고 시간, 장소,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TPO에 맞게 한다. 이걸 줄여서 이제 TPO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해야 할 인사.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인사. 말로만. 무표정한 거, 계단 위에서 조금 무례하게 윗사람한테 하는 거 피해야 되고요. 인사말이 명확하지 않은 인사, 망설이다 하는 인사, 뛰어가면서 하는 인사는 다
피해야 될 인사입니다. 자, 인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험한 작업할 때. 네, 그 상황 자체가 인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회의 중이거나 교육받을 때 시끄럽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선 안 되겠죠. 중요한 상담할 때, 상사에게 결제 혹은 뭐 주의를 받고 있을 때, 혼나고 있을 때는 인사를 생략해도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악수 매너 보겠습니다. 악수는 이제 고대에 상대방이 무기를 숨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뭔가의 신뢰의 표시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동맹과 우정을 상징하는 제스처로 발전을 했고요. 현대에 와서는 인사, 협상, 약속의 의미를 담은 이런 국제적인 예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악수의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관계 형성을 시작하는 첫 행위고요. 서양에서 악수를 사용하는 것은 좀 결례로 여겨서 호의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소를 띠면서 허리를 곧게 펴야 돼요. 가끔 보기에 이제 허리를 숙여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 악수는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 매너이기 때문에 허리를 곧게 펴서 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자, 악수하는 순서가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바로 어떻게 될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한다. 여성이 먼저 한다. 선배가 먼저 한다. 기혼자가 먼저 한다. 예요. 자, 누가 먼저 해요? 약간 연장자의 그런 선배님들이 먼저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네. 악수를 먼저 청하는 거죠. 네. 헷갈리니까. 자,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국가 원수나 뭐 왕족, 성직자 등은 이러한 위의 그런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위에 뭐 여성, 윗사람, 선배 이런 거에 상관없이 국가 원수, 왕족, 성직자라면 뭐 먼저 청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 자, 그러면 악수하는 방법을 볼게요. 악수하는 방법. 오른손으로 해야죠. 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뭐 왼손으로 한다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하는 거요. 적당한 거리 유지해야 되고 적당한 힘을 잡고 힘으로 손을 잡고 2, 3회 가볍게 흔듭니다. 그리고 어딜 봐요? 눈을 봅니다. 미소를 띠면서 시선은 눈, 손, 그리고 다시 눈의 순서로 바라보는 뭐죠? 3점법을 활용을 합니다. 3점법도 꼭 악수에서 뿐만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문제에 자주 출제되거든요. 3점법 꼭 기억해 두시고 악수의 5대 원칙 보겠습니다. 악수의 5대 원칙은 바로 미소, 눈맞춤, 리듬, 적당한 거리, 적당한 힘이에요. 파워. 시험에 자주 나오죠. 예, 악수의 5대 원칙. 리듬은 2, 3번 정도 손을 흔드는 것이 적당하고요. 팔꿈치가 가볍게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정도의 거리에서 악수를 하고 너무 세거나 약하게 잡지 않습니다. 자, 악수 시 유의사항도 나와요. 네, 남성은 반드시 일어나서 악수를 해야 되고요. 여성은 앉은 채로 해도 돼요. 이거 왜 남녀차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의 기본은 뭐예요? 바로 Lady First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좀 우대를 해주죠. 하지만 우리 서양 말고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좀 연장자를 우선하는 경우가 있지만 악수는 어디에서 왔어요? 아까 서양 문화이기 때문에 Lady First이라서 여성을 좀 우대해주는 게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두 손으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국가 원수, 왕족, 성직자는 머리를 숙여서 악수를 해야 합니다. 남성은 장갑을 좀 벗어야 되고요. 여성은 벗지 않아도 돼요. 왜요? Lady first. 손이 더럽다면 양해를 구하고 손을 닦은 후 악수하거나 인사로 대신합니다.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요. 네. 자, 다음 명함 매너입니다.
자, 명함은요. 고대 그 중국에서 지인의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상대가 부재 중이면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남기는 관습에서 유래를 했어요. 사교상 목적으로 명함이 시작한 것은 명함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루이 14세 시대부터인데요. 사교용 명함을 의미를 합니다. 사교용 명함과 우리가 요즘 평상시에 흔히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과는 좀 용도가 다르긴 하죠. 사교용 명함에는 성명과 주소만을 기입을 하고 업무용 명함에는 성명, 회사 주소, 직위 등을 기입을 하죠. 네. 서양에서는 사교용 명함과 업무용 명함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요. 사교용 명함은 방문 카드로 활용이 되고 초대에 대한 감사, 참석 여부 전달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교제를 더욱 친밀하게 하기 위해 명함을 교환하고요. 비즈니스상 외에는 초면에 명함을 교환하지 않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인사할 때 명함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다음 명함의 종류입니다. 네, 아까 사교용 명함과 업무용 명함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내용과 용도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명함 교환 매너 한번 볼게요. 자, 명함을 줄 때, 받을 때, 명함을 교환하는 순서 쭉쭉 다 중요하긴 해요. 네. 일어서서 교환을 해야 돼요. 네.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말하면 두 손으로 건네야 되고요. 동시에 교환할 때 많죠. 그럴 때는 바로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받죠. 상대방이 글자를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서 건네고요.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명함을 교환할 때는 일어서서 건네는 것이 예의예요. 상황에 맞게 앉은 상태에서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좀 드리기도 하죠. 자, 명함을 받을 때 모르는 한자가 나왔어요.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즉시 질문한다가 정답이에요. 명함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한 뒤에 필요한 경우 메모지에 정보를 적어서 건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뭐가 자주 나올까요? 네. 명함을 받자마자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메모를 하거나 바로 치우는 것은 뭐예요? 실례죠. 명함은 곧 그 상대방이자 내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럽히거나 구겨지게 하거나 낙서를 하는 것은 무례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명함을 받은 후 즉시 넣나요? 지갑 속에 넣나요? 아니에요. 명함을 받은 후에는 명함에 기재된 내용을 살핍니다. 그리고 받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너입니다. 자, 명함 교환 순서 또 누가 먼저 할까요? 아랫사람이 먼저 건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두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건넨 후 차례로 건넵니다. 방문한 사람이 먼저 건네고요. 직원이 먼저 건네고요. 방문자가 고객일 경우 직원이 고객에게 먼저 건넵니다. 이게 악수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악수. 자, 악수는 누가 먼저 했어요? 약간 연장자에 계신 분들이 먼저 청하는 느낌이었다라면 명함은 좀 반대죠. 명함은 조금 하급자가 좀 먼저 청하는 이런 느낌이 있죠. 네, 아랫사람 혹은 방문자가 직원이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명함 매너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자, 명함은 첫인상이 형성이 돼요. 명함을 드리는 즉시 이 사람 이런 일을 하는구나. 대표님이셨구나 하면서 인상이 형성됨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자신을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명함 매너로 이 사람 매너 좋다. 이 사람 신뢰감이 있어. 라고 하며 대인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되고 꺼내기 쉬운 곳에 넣어둬야 합니다. 가끔 명함을 찾느라 시간을 오래 허비하는 경우에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신이 받은 명함과 줄 명함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명함 교환 시 유의사항인데요. 인사말이나 자기소개 없이 명함만을 건네지 않고 거꾸로 건네지 않습니다. 자, 명함은 상대방과의 만남이 끝난 후에는 상대방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날짜나 특징을 기록해 두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이 앞에 있을 때 적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명함을 만날 사람 수에 곱하기 3배 정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소개 매너입니다. 자, 소개. 우리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고요. 사람 간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죠. 상호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첫 만남에서 올바른 소개 방식과 예의는 상대에게 또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소개하는 순서 나왔어요.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악수, 두 번째 명함 순서, 세 번째 바로 소개 순서예요. 자, 소개는 보통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하고요.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 미혼자를 기혼자에게 먼저 소개, 집 안사람을 손님에게 먼저 소개, 한 사람을 여러 사람에게 먼저 소개, 직원을 고객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네. 소개 시 유의사항은 소개되는 사람과 소개받는 사람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긴 해요. 그리고 소개하기 전에 미리 소개할 내용과 이름을 확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요.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소개된 경우에 연장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기 전까지는 손을 내밀지 않는다. 자, 아까 악수 누가 먼저 한다 그랬어요? 연장자가 먼저 청한다는 거라고 했죠? 네.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소개받을 때에는 반드시 일어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좀 우대돼요. Lady first. 네. 자, 대신에 고령자나 환자는 일어서지 않아도 됩니다. 호칭과 경어 볼게요. 호칭은 상대방을 부를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하죠. 자, 그럼 계급에 따른 호칭을 볼게요.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급자는 성과 직위 다음에 님을 붙여요. 어떻게 해요? 박 차장님, 김 과장님 이렇게 님을 붙여요. 근데 이름을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름을 몰라. 그냥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존칭을 합니다. 자신을 지칭할 때는 겸양어인 저를 사용을 합니다. 자, 동급자 어때요? 반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성과 직위 또는 직명으로 호칭을 해야 돼요. 자, 이대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혹은 뭐 최선생 업무 처리 다 됐나? 이렇게 님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이대리님, 최선생님 님을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동급자이나 초면일 때는 님을 붙인다 라는 이것이 좀 다르죠. 위에랑 이름 뒤에 씨를 붙인다. 네, 이름 뒤에 씨를 붙인다. 미정씨, 영진씨를 붙이기도 합니다. 자, 하급자.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명을 호칭을 해요. 안 과장, 최주임 이렇게 하고요. 초면인 경우나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씨를 붙이다. 김미정씨. 자,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양인 호칭과 경칭도 나와요. 서양인. 미스, 미혼 여성, 미스터, 남성, 미스트레스, 결혼한 여성, 엑셀런스, 외교관, 마제스트리, 왕족, 썰,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칭호, 닥터, 전문 직업인이나 인문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더 honorable, 귀족이나 주요 공직자,
ESQ, Esquire, 영국에서 님, 씨, 귀하의 의미로 쓰이는 편지의 수치인입니다. 이 내용도 좀 복합적으로 보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요. 주의해야 할 호칭도 중요합니다. 자, 상사에 대한 존칭은 호칭에만 사용을 하고요. 사물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사물 어떤 거예요? 사장실. 사장님실 아닙니다. 사물이잖아요. 사장님이 계신 그 공간은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사물이라는 거예요. 사물. 예. 자, 문서에는 상사의 존칭을 생략해요. 사장님 지시에 따라가 아니라 사장 지시에 따라. 예. 왜 그래요? 자, 문서에서는 그 문서를 보는 사람보다 더 높은 누군가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님을 쓰지 않아요. 자, 그리고 주체가 아닌 상황이나 사물에는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 사장님의 넥타이가 멋지십니다. 아니죠. 자, 사장님의 넥타이가 멋집니다. 자, 넥타이도 마찬가지로 사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시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기록해 두실게요. 자, 다음 경어예요. 경어의 뜻 뭘까요? 공경경과 말씀어를 쓴 말로써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표현한 말이죠. 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존경어, 공손어, 정중어라고도 하고요. 겸양어가 있어요. 자, 존경어 뭐죠? 상대방을 높이는 말로 주로 윗사람이나 존중해야 할 사람을 언급할 때 뭐 귀나 댁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존경어죠. 다음 정중어이자 공손어입니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말하는 태도를 공손하게 만든 거예요. 주로 문장을 존댓말로 바꾼 거고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말했다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겸양어는요.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저희들이다. 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되는 거죠. 파트 1, 챕터 3 상황별 비즈니스 응대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문객 접객 매너인데요. 접객이란 손님을 접대하는 거죠. 네, 응대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내용은 조금 지나가겠고요. 방문객 응대 방법 보겠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서서 맞이를 하죠. 방문객의 성함과 용건을 확인을 하고요. 사전에 약속된 경우가 있고 사전 약속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전에 약속된 경우에는 뭐 인사 후에 약속된 상황대로 안내를 하면 돼요. 근데 약속이 없는 경우 용건을 우선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한 뒤에 상사다 뭐 해당 부서와 협의 후에 안내를 해야 돼요. 네. 바로 찾아왔다라고 해서 고객님을 너무 배웅한답시고 바로 응대를 하면 안 되겠죠. 자, 5분 이상 대기해야 될 경우 방문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음료나 볼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먼저 온 방문객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먼저 응대한 후 도와드리겠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방문객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부재 중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죄송함을 먼저 표현을 하고요. 면담이 가능한 시간이나 상황을 확인 후에 안내를 합니다. 다음 방문객 안내와 응접인데요. 방문객이 이제 외투나 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짐을 받아서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돕습니다. 가방은 어디에 둘까요? 가방은 바로 의자 옆이나 발 아래에 둡니다. 여기서 뭐예요? 가방을 테이블 위에 두는 것은 실례예요. 자, 면담의 필요한 경우 응접실로 안내를 하고 자리를 권하고요. 응접실 안내할 때는 바로 노크하고 문을 여셔야죠. 예, 이거는 좀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상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디가 상석이에요? 응접실 입구에서 가장 먼 쪽이 상석이에요. 그리고 창이 있다면 창을 통해 밖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상석이죠. 이 상석에 대한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상석. 네, 그리고 방문객이 기다려야 할 때는 음료나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요. 차, 마시는 차에 대한 응대예요. 방문객이 자리에 앉은 후 가급적 빨리 제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계절과 날씨, 뭐 시원한 아이스티라든지 따뜻한 차라든지 방문객의 기호에 맞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찻잔만 들고 응대하는 것은 실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차는 쟁반에 받쳐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접실에 우리의 사장님과 방문객이 있어요. 누구에게 먼저 찻잔을 드릴까요? 바로 방문객이 1번, 사장이 2번입니다. 네. 우리 이제 내부 직원이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니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문객에게 먼저 차를 건넵니다. 그리고 차는 어디에 놔요? 방문객의 오른쪽에 차를 놓습니다. 네. 대화가 길어질 경우 뭐 차를 더 권하거나 물을 제공을 하고요. 차를 내고 나올 때는 가볍게 목례한 뒤에 등이 보이지 않도록 서너 걸음 뒤로 물러선 후 돌아서 나옵니다. 자, 배용시 매너입니다. 자,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대화가 끝나면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죠. 그리고 방문객이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뭐 우산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정중한 태도로 입구까지 배웅을 하는데 방문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방문객이 원하는 곳에서 배웅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뭐 정중하게 배웅을 하겠다라고 문 앞까지 가서 하는 것은 또 무례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문객이 뭐 화장실을 급히 들려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전화 통화를 급히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문객이 원하는 그런 곳에서 배웅을 마무리를 합니다. 상황별 안내 매너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복도에서, 계단에서, 엘리베이터에서인데요. 자, 일반적인 건 지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복도에서 고객이 따라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손님보다 2에서 한 3보 정도 비스듬히 앞서서 걷되 자주 뒤를 돌아보면서 고객이 따라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중간에 길을 못 찾거나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고요. 가야 할 방향을 손으로 가리킵니다. 네, 그리고 복도, 동그라미 5번에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배려를 해서 한쪽 방향으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 계단에서의 안내인데요. 계단을 오를 때와 계단을 내려갈 때가 좀 달라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고객보다 한두 계단 뒤에서 안내를 하고요. 내려갈 때는 고객보다 한두 계단 앞서서 내려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올라갈 때는 왜 고객보다 뒤에서 해야 돼요? 자, 안전하게 살피기 위해서예요. 자, 고객님이 앞에 올라가다가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안내를 하는 거고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앞에 내려가면서 고객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을 동반할 경우가 있어요. 여성.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여성이 먼저 내려가요. 왜 그래요? 바로 이 스커트를 입었을 경우를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성분들 이제 계단을 내려가실 때
약간 그 치마를 입으실 경우에 이제 좀 부담스럽거나 신경이 쓰이잖아요.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올라가게 되면 신경 쓰지 않고 걸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커트 때문에 여성을 동반할 경우에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여성이 먼저 내려간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실게요. 네, 다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엘리베이터에서의 안내입니다. 미리 도착할 층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네, 미리 도착할 층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매 층마다 문이 열리게 될 경우 어느 층에서 내리는 것을 모르는 고객들은 눈치를 보게 되죠. 아, 여기서 내려야 되나? 그래서 미리 도착할 층을 알려줍니다. 승무원이 있는 경우와 이제 승무원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승무원이 있는 경우 손님보다 나중에 탑승을 하고 손님보다 먼저 내려서 안내를 해요. 자, 승무원의 역할은 그 엘리베이터 앞에 버튼을 눌러주거나 열린 버튼, 닫힌 버튼을 눌러주잖아요. 그래서 손님보다 나중에 탑승을 해서 좀 안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대신 승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버튼을 내가 조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님보다 먼저 탑승을 해서 그 버튼 앞쪽에 서서 좀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릴 때는 손님이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버튼을 누른 채 기다린 후 나중에 내린다.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경우에 손을 뻗어서 억지로 그 층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버튼 앞에 선 사람에게 몇 층 부탁합니다 라고 정중히 매너 있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버튼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타인을 위해서 버튼을 눌러주고 제일 나중에 내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상석의 위치가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상석의 위치는 출입문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의 안쪽이에요. 좀 가장 멀죠. 가장 먼 쪽. 자, 목적지를 잘 알고 있는 고객이나 여성과 동행을 할 때는 고객 또는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리도록 합니다. 다음 문에서의 안내입니다. 자, 당겨서 여는 문이 있고요. 밀어서 여는 문, 회전문이 있어요. 자, 당겨서 여는 문은 문을 먼저 열어주고 손님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밀어서 여는 것은 안내자가 먼저 통과한 후 문을 잡고 손님이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죠. 회전문은요, 손님을 먼저 안내를 하고 안내자는 뒤에서 따라가면 신속히 들어가 안내를 합니다. 다음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안내인데요. 네, 손잡이 잡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을 먼저 타게 하고 안내자가 뒤에 따른다. 계단이랑 똑같죠? 계단. 역시 안전을 위해서. 자, 올라갈 때는 남성이 위쪽에서 안내를 하고 여성이 아래쪽. 계단이랑 똑같아요. 내려올 때는 여성이 앞서 내려온다. 계단이랑 같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사, 여성, 고객이 먼저 타고 먼저 내립니다. 자, 뭐죠? 뭔가 레이디 퍼스트이면서 선임자를 더 우대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선임자. 네. 네, 상석의 위치인데요. 상석의 위치,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상석이란 무엇인가? 네. 가장 높은 자리죠. 중요한 자리인데 동서남북을 기준으로요. 북쪽이 상석이에요. 의전의 기본 원칙은 오른쪽 자리가 상석입니다. 바로 뭐예요? 북쪽, 오른쪽이 상석이라는 거죠. 상석의 기준 보겠습니다. 자, 상석은요. 입구에서 가장 먼 곳. 네, 입구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아무래도 입구에서는 입구 쪽에 문이 있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자리가 썩 편하지가 않잖아요.
가장 좋은 자리, 입구에서 가장 먼 곳이 상석이고요. 비좁지 않고 넉넉한 자리가 상석입니다. 경치가 좋은 자리나 그림이 보이는 자리가 상석이고요. 소음이 적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상석이에요.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웨이터가 먼저 의자를 빼서 권하는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리고 상사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사와 가까운 자리나 상사의 오른쪽 자리가 상석이라는 것, 네, 꼭 기억을 해 두시겠습니다. 다음 장소별 상석인데요. 장소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 자동차, 응접실, 기차, 비행기, 엘리베이터. 좀 창문이 있고 뭐 출입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창가가 보이는 자리, 이런 상황에 따른, 장소에 따른 상석 자리인데 일단 자동차예요. 전용 그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혹은 자가용의 차주가 직접 운전할 경우를 좀 구분을 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전용 기사님이 계시는 경우 운전석의 대각선 뒷좌석이 최상석이죠. 그리고 운전석 바로 뒷좌석이 그 다음 차상석이고요. 뒷좌석 중 가운데가 말석입니다. 그리고 자가용의 차주가 직접 운전할 경우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이 최상석이라고 했는데 운전석 옆좌석이 최상석이에요. 네, 이게 좀 다르죠.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차주인 운전자가 운전기사로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자, 우리 드라마나 TV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운전기사님이 계시는 그런 회장님을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그 기사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고 회장님은 그 운전석 기사님의 대각선 자리에 뒷좌석에 딱하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가용의 차주가 직접 운전을 하면 그렇게 회장님처럼 뒷좌석에 앉아버리면 운전기사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옆좌석에 앉게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을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좀 그림과 함께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응접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출입문에서 가장 먼 쪽이 최상석이고 최상석의 오른쪽이 차상석이다. 그리고 기차. 우리 창가 선호하잖아요. 창가 좌석이 최상석, 최상석의 맞은편이 다음 차상석, 그리고 통로 좌석이 말석입니다. 가끔 이런 맞는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죠. 최상석, 네, 최상석, 그 다음 최상석의 맞은편, 그 다음 통로 좌석, 이렇게 순서를 묻기도 해요. 맞는 순서. 자, 비행기 볼게요. 우리 비행기 어느 자리를 조금 선호하죠? 창가 쪽 좌석을 좋아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림을 보고 경치가 좋은 자리 선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통로 쪽 좌석이 다음 차상석이고요. 가운데 좌석 불편하니까 말석이에요. 엘리베이터. 버튼의 대각석 안쪽 위치가 최상석, 그 옆이 차상석, 버튼 앞 위치가 말석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로 조금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서, 응접실에서, 기차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자, 상석을 조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가 상석이에요?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1번. 본인이 직접 상급자가 운전할 때는 여기가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응접실. 출입문이 있잖아요. 출입문에서 가장 먼 쪽이 상석. 네, 그 다음 아까 오른쪽이 상석의 기본이라 했죠.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문에서는 좀 가까워요, 이쪽이. 그래서 말석이고요. 다음 상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기차가 이렇게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열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창가 쪽을 다들 선호를 하다 보니까 자, 창가 쪽이 상석이라는 거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4번.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을 때 가장 먼 쪽이 상석,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또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조문 매너입니다. 자, 조문은 우리 장례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투나 모자는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벗고요. 상주에게 목례로 인사를 한 후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조문을 합니다. 향에 불을 붙이는데 향은 1개 또는 3개 홀수로 분향을 하고요.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끕니다. 오른손이 아니죠. 그리고 입으로 불지 않도록 합니다. 두 손으로 정중하게 향로에 향을 꽂고요. 영정 앞에 서서 묵념을 한 뒤에 두 번 절을 합니다. 근데 각각의 종교의식에 따라서 좀 기도를 하기도 하죠. 영정 앞에 물러서서 상주에게 1번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요. 헌화를 하기도 하죠. 자, 조문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조문시 유의사항.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도 하는데 뭐 고인을 위로하고자 사망경위를 묻는다 이런 거 틀리죠. 네. 그리고 부의함에 조의금을 넣는 것이지 상주에게 직접 전달을 하는 것은 결례죠. 그리고 업무상 조문일 경우 가급적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은 피합니다. 파트 1, 챕터 4, 전화응대 매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화응대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자, 전화응대의 중요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는 일단 방문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첫 번째 창구 역할을 하고 기업의 첫인상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목소리를 통해서 그 개인의 품격을 나타내고 뭐 조직의 신뢰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고요. 청각적인 요소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더욱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화응대의 특성 볼게요. 큰 타이틀부터 보면 보이지 않는 의사소통이다. 1:1 쌍방향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객이다. 즉시성과 융통성이 있다. 비용이 경제적이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된다. 라는 이 큰 타이틀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전화는 청각적인 요소가 대부분이죠. 언어 그리고 14%를 차지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오해를 사기가 쉽죠. 목소리를 통해서 표정이나 말투를 상상하게 되죠. 청각적인 요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1:1 쌍방향. 고객의 요구를 좀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응대가 가능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언제 전화가 올지를 몰라요.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죠. 적절한 응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 MG 분들께서 그 콜포비아라고 전화 받는 걸 좀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응대를 잘 하지 못해요. 다양한 응대 스킬을 숙지하는 게 좋고요. 자, 즉시성과 융통성. 고객의 반응에 따라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없어요. 즉시 대처를 해야 되고 통화 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융통성이 좀 필요합니다.
비용이 경제적인데 대면 응대는 대면하는 도중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롯이 그 상대방만을 위해서 대면으로 하는 거에 비해 전화 같은 경우에 그냥 전화를 딱 받고 끊는 그 시간 동안에만 응대를 하기 때문에 뭐 이동거리라든지 그런 시간을 많이 경제적으로 줄여주죠. 네, 그리고 고객이 먼저 전화를 거는 경우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약간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물어봤을 때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실수에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를 무시하나? 지금 나와의 대화를 하지 않고 다른 업무 처리를 하고 있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용건을 좀 복창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자, 전화응대 3요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뭐예요? 신속, 정확, 친절입니다. 네, 신속. 빨리 받아야 돼요. 자, 늦게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뭐라 그래요? 여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여기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 왜 이렇게 연결이 어려워요? 거기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화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돼요. 자, 3번 울리기 전이면 뭐예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네,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죠. 당연히 이제 여보세요라고 받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는다. 네, 3번까지 울린 다음에 받는 게 아닙니다. 3번 울리기 전에.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결하게 해야 돼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피로합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고 친절해야 되는데요. 발음에 좀 주의를 해야죠. 이게 전화상으로는 이제 전자음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들리기 때문에 뭐 6월 30일과 6월 31일과는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 이런 날짜, 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는 강조해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내용은 메모하면서 통화를 합니다. 다음 친절이에요. 정중한 태도로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야 되고요. 상대의 말을 끊거나 가로채지 않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기분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다음 전화의 발신과 수신이에요. 발신, 전화를 거는 사람이거든요. 발신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좋고 우리 보통은 다 업무 시간 9 to 6 사이에 통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너무 막 이른 아침 9시 1분 혹은 점심시간 직후 막 1시 딱 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한다라든지 퇴근 직전 5시 59분 이러한 상황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게 이슈에 좀 나왔어요. 제가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업무 시간 중이라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을 경우 통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을 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딱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미정입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경우 옳다 그르다?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커뮤니티에 어떤 게 나왔냐면요. 아니, 제가 전화를 받을 상황이 되어서 전화를 받았으니 당연히 통화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왜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전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물어보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화 통화가 길어질지 짧을지 정말 급한 것일지 상황 자체가 다양하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통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아셨죠? 다음 발신인데요. 자, 왼손으로 전화기를 들고요. 오른손으로 메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상대를 확인하고 인사를 한 뒤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힙니다. 자, 여기 나오죠?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통화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 자, 용건은 좀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요. 말의 속도는 누구한테 맞춰요? 상대방에게 맞춘다. 그리고 내가 전달한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는 원칙적으로 발신자가 먼저 종료를 해요. 왜요? 용건이 있는 발신자의 용건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끊고 상대방은 그 다음 전화를 끊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의 지위가 높거나 연장자, 고객일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 끄는 것을 확인한 후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네, 다음 전화의 수신입니다. 네. 항상 메모 도구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수신.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메모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와 함께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인사팀 김미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여보세요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상대를 확인한 후 인사를 건네고요. 네, 영진닷컴 박 과장님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용건을 들으면서 우리 아까 메모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상대의 말이 끝나면 통화 내용을 요약하고 복창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전해야 할 내용은 메모한 후 즉시 전달을 해서요.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상황별 전화응대입니다. 자, 전화를 하면서 받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잘 들리지 않을 때, 통화 중에 다른 사람과 상의가 필요할 때, 전화 연결 요청할 때, 담당자에게 전화 연결이 필요할 때, 담당자 부재중일 때 있죠. 내가 해결 못할 때, 담당자가 출근 전일 때, 회사 위치를 물어볼 때, 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전화응대 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전화가 잘 들리지 않을 때 뭐라 그러죠?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예. 너무 사적인 표현 같잖아요. 친구한테 마치 전화하듯이 야, 안 들려. 야, 뭐라고? 이런 표현은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참 적절하지 못하죠. 네. 이런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게 좋은데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은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것을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통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조금 큰 목소리를 부탁드립니다. 좀 멀게 들립니다. 이러한 완곡한 표현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과 상의가 필요할 때 수화기를 손으로 막거나 대기 버튼을 누른 후 좀 조용하게 소음을 줄인 뒤에 상의를 합니다. 자, 전화 연결을 요청할 때 연결음이 상대에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연결 중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연결을 해드리겠지만 끊어질 수 있으니 직통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인 것도 있고 여긴 비즈니스 현장이기 때문에요. 노출되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담당자 부재중일 때 개인적인 사유 언급하지 말아야죠. 이 부분이 또 애매한 것 같으면서도 시험에 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공적인 부재 사유, 복귀 예정 시간을 알려줘야 되고 메모해서 신속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전화 주세요 라는 말은 삼가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요즘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관이나 이런 기업체에 전화를 하면 지금 담당자 휴가 중이라서 내일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혹은 1시 후에 복귀하시니까 그때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거 뭐예요? 적절하지 않은 응대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용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담당자를 연결하거나 선배 또는 상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출근 전인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 뭐 우체국을 들렀다 출근을 한다라든지 조금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조금 늦게 출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 아직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라는 말은 하지 않고 업무적인 일로 자리를 비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위치를 물을 때가 있어요. 상대의 현재 위치에 따라서 그 이용할 교통수단으로 좀 오는 경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파악은 한 후에 안내를 해야 되고요. 상대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약도를 전송하거나 안내 링크를 제공합니다. 자, 다음 휴대전화 응대 요령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 휴대전화로 업무도 많이 보시잖아요. 자, 상대방이 건 통화가 종료된 것을 확인한 후 끊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일 때는 어때요? 반드시 전화를 꺼두거나 무음으로 전화를 해야 되고요. 급한 경우에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되 반드시 발신자 이름을 함께 보냅니다. 아까 재차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전화를 받다 하더라도 통화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한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는데 상대방의 수신음이 5, 6회 이상 울렸음에도 받지 않아요. 그럼 나 급하니까 계속 전화를 할까요? 아니에요. 계속 신호를 보내지 않고 끊는다가 매너입니다. 파트 1, 챕터 5, 글로벌 매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매너잖아요. 국가별 기본 매너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와요. 자, 일단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 자, 미국은 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잖아요. 사생활을 중시하고요. 실용주의적이에요. 평등의식이 강합니다. 팀 문화 아시죠? 상황에 맞게 팁을 지불을 하고요.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대화 없이 식사만 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납니다. 식사 시간을 커뮤니케이션 시간으로 여기고요. 식사 중에는 개인 접시를 사용을 하고 먹을 만큼만 공용 스푼으로 덜어 먹습니다. 자, 조금 특이한 게 식사 중에 코를 푸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손이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립니다. 이거는 뭐 저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냅킨은 사용하지 않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excuse me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요. 대화 중에 상대방과 이런 눈 맞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멀지만 가깝지만 먼 우리 일본 볼게요. 자,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때요? 배려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요. 되게 친절해요. 예, 질서 잘 지키고 존칭어, 경어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거기 뭐 디즈니랜드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놀이공원에 막 한두 시간 기본적으로 기다리기도 하지만 한두 시간 기다려서 그 놀이기구 타실 수 있으세요? 네, 어쩌다 뭐 한두 개 정도야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그렇게 하겠지만 기다리기가 쉽진 않죠. 우리 또 한국적인 정서상 굉장히 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성미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일본에 갔더니요. 기본 1시간은 뭐예요? 한 2시간까지 기다리는데 그걸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기다리더라고요. 네, 줄 서 있는 그 과정 중에 돗자리를 펴놓고 얘기도 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자체를 굉장히 즐겨요. 네, 그러한 문화를 제가 봤었고 개인 신상에 대해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리고 인사 시에 한국보다 허리를 더 많이 굽히고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허리 굽힘 정도가 상하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대요. 그리고 계단이나 복도, 에스컬레이터 등에서는 바로 오른쪽이 아니라 좌측으로 서거나 걷습니다.
자, 식사 매너 할 때 왼손으로 그릇을 들고 음식은 가능한 젓가락만 사용해서 개인 그릇에 덜어 먹는다. 그리고 우리 가끔 젓가락을 그릇 위에 걸쳐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기사항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본에서 이제 뭐 우동이나 메밀, 소바 같은 거 먹는데 여기서도 특이한 게 식사 중에 먹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예의인데요. 메밀국수는 소리를 내며 먹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잔에 술이 남아있을 때 더 따르는 이러한 첨잔을 미덕으로 여기고요. 한 손으로 잔을 받거나 따라도 된대요. 한 손으로. 한국이랑은 좀 다르죠. 저희는 왜 두 손으로 해야 좀 더 예의가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술잔에 술이 3분의 1 이하로 남아있는데 술을 권하지 않으면 이는 술자리를 마무리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금기사항으로 술잔에 선물은 짝수로 주는 것이 좋고요. 4개는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피합니다. 4개 안 돼요.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의 포장지는 사용하지 않고 흰 꽃도 선물하지 않아요. 다음 중국입니다. 중국 굉장히 크죠.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집단의식 강하고요. 우정, 신뢰, 의리를 중시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중시합니다. 자, 거래가 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뢰감을 형성한 후 거래하는 게 좋고요. 융통성을 좀 중시합니다. 자, 식사 매너. 자, 차 문화 굉장히 발달을 했죠. 상대의 찻잔이 비면 계속 따라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개인 젓가락을 공용 음식에 사용하지 않아요. 호스트가 먼저 건배하기 전에 건배 제의를 하지 않고요. 준비된 음식은 전부 맛보고 음식을 조금 남겨 준비한 측의 성의를 표합니다. 아, 저 배불리 먹었습니다. 라고 성의를 표하는 거죠. 자, 회전 식탁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원칙. 음주와 흡연을 사교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약간 한국도 그렇죠.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권하면 받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거 좀 약간 강제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중국은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선물입니다. 선물 어때요? 조금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고요. 붉은색 좋아하잖아요, 중국. 중국집 웬만해서 좀 붉고 붉은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선물 받을 때 3번 정도 사용하는 문화가 있어서 여러 번 권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신과 시계는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산, 거북무늬 들어간 물건, 배, 손수건은 슬픔과 눈물을 상징해서 금기시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청색과 흰색도 장례식과 관련된 색임으로 피한대요. 자, 다음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결례이고요. 카네이션은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꽃이므로 선물하지 않는데요. 남녀 평등의식 강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와인 문화 발달을 했고요. 테이블 매너 중시하죠. 사생활 중시하고요. 사적인 질문, 종교 전체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대요.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음 태국입니다. 불교를 숭배함으로 인사시 2손을 모아 합장을 해요. 장례식이 아니면 평상시 검은 옷은 입지 않는데요. 머리를 신성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거나 쓰다듬지 않습니다. 자, 왼손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건넨 때 왼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인도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인도도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이에요. 자, 영국. 코를 푸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지만 재채기는 어때요? 입을 닫고 최대한 조용히 한다. 아까 미국과 좀 다르죠?
여성을 배려하는 문화가 강하다. 그래서 탈 것을 이용할 때 여성이 먼저 타도록 한다. 사다리 아래를 지나가거나 실내에서 우산을 펴는 것은 불길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 금요일이나 월요일에는 만남을 피한대요. 우리 코리아에서도 직장인, 월요병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시간 엄수보다 인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건배를 권유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는 것이 또 예의라고 합니다. 다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굉장히 제스처 사용이 많아요. 남성끼리도 포항을 자주 하고요. 감정 표현이 풍부합니다. 대가족 문화가 발달을 했고 이탈리안 사람들이 굉장히 패셔니스타들이 많잖아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음 인도. 식사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합니다. 식사 중 대화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하므로 식사에 집중을 합니다. 다음 국가별 제스처와 의미예요. 예, 이러한 제스처가 이렇게 텍스트로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서. 자, 제스처.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행위예요. 우리 한국에서 뭐 따봉. 우리 한국은 최고라는 의미죠. 네. 뭐 미국도 매우 좋아요. 근데 조금 안 좋은 표현 뭐가 있어요? 호주에는 무례한 행위, 동성애자, 입을 다물라는 의미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렇게 쓴대요. 자, 다음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손짓하는 행위. 우리 한국에서는 좀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그런 제스처일 수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중동, 극동 지역도 누군가를 오라고 부르는 의미인데 서구 지역은 또 다르죠. 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손가락으로 하는 링 사인이 있어요. 손가락. 우리 한국은 뭐예요? 머니, 돈이라고도 하고 뭐 오케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일본은 돈, 미국이나 서유럽은 오케이. 남부 뭐 프랑스 쪽에서는 무가치함. 그리고 브라질이나 남미는 음탕하고 외설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전혀 뜻이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자, 손등을 바깥쪽으로 향한 V자 사인. V자 사인. 자, 영국이나 프랑스 어때요? 꺼져 라는 의미고요. 그리스는 승리라는 의미래요. 자,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행위.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yes라는 의미의 긍정 표현인데 자, 불가리안 그리스는 어때요? no라는 의미의 부정 표현이라고 해요. 상당히 상반되는 표현이죠. 상반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한 V자 사인이 있어요. 자, 유럽은 승리라는 거고요. 그리스는 욕설이랍니다. 자, 손바닥을 펴서 흔드는 행위가 있어요. 손바닥을 펴서 흔들어요. 유럽이나 한국 대부분은 안녕, 잘 가, 반가워 뭐 이런 표현이라면 그리스에서는 무차라고 해서 당신의 일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워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합장. 합장은 태국이나 기타 불교 국가에서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절에 가셨을 때 합장하고 스님께 인사를 하죠. 자, 근데 핀란드는 거만한 표시라고 해요. 이러한 좀 상반되는 의미를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일상 매너입니다. 일상 매너에서 이제 초대 매너 혹은 뭐 우리 파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초대 혹은 파티. 자, 우리 초대받았을 때 좀 중요한 부분만 짚고 가면 가정에 초대받는 것을 더 큰 대접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석 여부를 가능한 빨리 알려줘야 되고요.
적절한 선물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선물. 자, 초대받은 당일에는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을 하고요. 너무 일찍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찍 도착을 하면 그 초대해 주신 분이 뭔가 음식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조금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추지만 5분 전에 도착을 하고요. 해외 출장 시 현지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경우 한국과 관련된 수공예품, 전통적인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부부를 함께 초대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파티의 종류. 좀 독립적으로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쭉 보실게요. 샤워 파티, 티 파티, 포트럭, 디너, 칵테일 파티, 가든 파티, 디너 파티, 리셉션. 자, 우리 샤워 되게 간단히 하는 그런 목욕 행위잖아요. 주로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한 동료들끼리 모여서 음식과 담소를 나누는 간단한 파티를 바로 샤워 파티라고 합니다. 네. 티파티는요, 다과회, 우리 티, 주로 홍차, 커피, 케이크, 디저트들과 함께 마시는 거라서 다과회라고도 합니다. 자, 포트럭 디너. 각자 일품 요리 한 가지씩 준비해오는 그런 파티를 말하고요. 칵테일. 칵테일 파티. 도착한 파티 시작 시간에 맞추는 것이 좋지만 참석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파티장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파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가든 파티. 야외에서 그런 가든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날씨 상황 고려해야죠. 자, 디너 파티. 풀코스의 만찬을 제공하는 파티로 가장 정중한 형식의 파티입니다. 리셉션. 특정한 사람이나 중요한 이벤트를 축하하거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는 공식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자, 팁 문화. 예, 팁 문화도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거든요. 팁은 어때요? 전체 금액의 10에서 15% 정도를 지불합니다. 근데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면 팁을 적게 지불을 하여 불만을 표시해도 된대요. 자, 서양에서는요, 팁 문화가 굉장히 당연한 관습이죠. 네. 팁은 보통 신용카드 결제 시에 합산해서 지불하거나 현금을 접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팁을 직접 전달할 때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돈이 보이지 않게 건네고요. 계산서 사이에 끼워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서비스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관례보다 적게 팁을 주어도 되고요. 그 이유를 엄격하지만 조용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 레스토랑 매너예요. 자, 레스토랑.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고요. 부득이 예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리 변경하거나 취소를 하죠. 노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정장이 필수인 곳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합니다. 자, 도착과 착석 매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의 핸드백은 어디에 두죠? 바로 등과 의자 사이에요. 바닥에 두거나 의자 옆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등과 의자 사이에. 자, 도착하면 입구에서 예약자 명을 확인하고 자리를 안내받고요. 예약했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종업원의 안내를 기다리고요. 안내받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도 정중하게 다른 자리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안내 후에 처음 의자를 빼주는 자리가 바로 상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주빈, 호스트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식사 도중에 화장실에 가는 것은
실례이므로 입장 전에 다녀오는 것이 예의입니다. 자, 주문 매너. 모르는 음식은 웨이터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고요. 좀 손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옆 테이블의 음식을 보고 손가락으로 같은 것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무례합니다. 실례해요. 자, 식사 중에 매너예요.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고요. 입안에 음식이 있는 채로 말하지 않아요. 네. 식사는 초대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초대한 사람, 호스트가 될 수 있겠죠. 식사 중에 너무 큰 소리를 내거나 크게 웃는 것은 삼가하고요. 자, 여기서 또 빵은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떼어 먹습니다. 오른손으로 떼어 먹어요. 자, 뭐 양손으로 바로 입에 대고 먹는다 이런 거 틀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거나 턱을 괴지 않습니다. 다리 꼬지 않습니다. 바닥에 냅킨이나 식기류가 떨어지면 직접 줍지 않고요. 종업원에게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자, 종업원 부를 때 소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손을 들어야 돼요. 주위 사람들과 먹는 속도 맞추고요. 여성의 경우에 립스틱 자국이 물잔에 묻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자, 수정화장. 수정화장은 테이블이 아닌 화장실에 이용을 합니다. 다음 기물 사용 매너예요. 자, 기물. 뭐 냅킨과 이제 포크와 나이프가 있는데, 네, 이 부분도 가끔 시험에 나오죠. 자, 냅킨. 주빈이 냅킨을 먼저 펴면 함께 펴서 어디에 놔요? 무릎 위에 놓는다. 테이블 위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중 자리를 뜰 때 냅킨 어디 놔요?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간다. 식사 중 입을 닦거나 핀겁을 사용 후 손에 물기를 닦을 때 사용을 하고, 악수를 해야 될 때 일어설 때 냅킨을 왼손에 든 채 일어섭니다. 우리 악수 어떤 손으로 한다 그랬죠? 악수? 바로 오른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냅킨을 왼손에 든 채 일어나는 거예요. 식사 후에 냅킨 어디에 놔요?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자, 이게 상황에 맞게 좀 달라요. 무릎 위에 놓을 때가 있고 의자 위에 놓을 때가 있고 테이블 위에 놓을 때가 있어요. 요 각각의 그 상황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포크와 나이프예요. 접시를 중앙으로 포크는 왼쪽, 나이프는 오른쪽에 놔요. 그래야지 이제 왼손으로 포크를 잡고 오른손으로 칼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리고 포크랑 나이프가 되게 여러 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깥쪽부터 안쪽 순서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먼저 자른 후 나이프는 접시에 걸쳐놓고 포크를 오른손으로 바꿔 들고 먹어도 무방해요. 우리 한국이 아무래도 젓가락 문화가 발달했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하죠. 괜찮다는 거예요. 네. 자, 식사 중일 때 포크와 나이프를 이렇게 그림처럼 두고요. 식사가 끝나면 포크를 나이프 아래 나란히 놓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에요 이게? 식사 중일 때 포크는 왼손, 나이프는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식사가 끝나면 이 포크를 나이프 아래에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나이프가 있고 포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게 식사 중일 때고요. 이게 식사가 끝났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